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면전. 트럼프가 관세 폭탄과 탄핵 위기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 공급망 붕괴, 한도발 경제 쓰나미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꿈의 코스피 8천이 5천 후반으로 추락. 외국인 자금 이탈과 패닉셀링의 충격적 진실을 조 박사가 파헤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 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는 괜찮으셨습니까? 무릎 관절은 어떠십니까? 요새 일교차가 크다 보니 우리 같은 나이에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어깨가 결려서 한참을 주물렀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하고 아무리 뉴스가 중요해도 내 몸이 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 10분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챙겨 드셨습니까? 약은 거르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괜찮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약이 생명줄입니다. 뉴스 보다가 화가 나도 건강히 버텨줘야 분노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한 세상을 끝까지 눈뜨고 보려면 내 몸부터 지켜야 해요. 혹시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느라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계신 분들 목 디스크입니다. 화면은 눈높이로 올리시고 허리 한번 세우시고 다리도 한 번씩 쭉 뻗어주시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건 증시만으로 충분하지 우리 몸까지 당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광고 수익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같은 세대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언론은 광고주 눈치, 정치권 눈치 보느라 말을 빙빙 돌리는데 우리 같은 시니어들한테 누가 직설적으로 알려줍니까? 여러분 나이에 구독 하나 눌렀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있어야 안 당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 귀와 눈 대신해서 팩트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딱 눌러 놓으시고 알림도 켜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날, 진짜 큰일 벌어지는 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십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몸 풀렸다고 보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할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70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정말 혈압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뼛속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면 지금 상황을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1970년대 초였죠. 중동에서 전쟁이 한번 터지니까 그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라디오에서 중동 전쟁 소식이 나오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유공장 굴뚝에서 불꽃이 치솟던 게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한숨이 치솟았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기사 아저씨가 기름값 걱정하느라 얼굴이 반은 다 있었습니다. 마트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는데
쌀값 뛰고 라면값 오르고 아버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따로 뛰어가고 그게 다 중동에서 난리 나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던 거죠. 그때 제 철물점 단골이셨던 종로 기원 최 영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총각, 세상이라는 게 참 이상해. 사막에서 총질하면 우리 밥상에서 반찬이 줄어든다니까.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포성이 울리면 한국 사람 밥상 위에서 반찬이 줄어든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그냥 남의 동네 뉴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총만 쏘는 게 아니라 금융, 관세, 정치, 선거, 탄핵까지 한데 엉켜있는 복합 전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그리고 중동의 원유 공급선까지 한꺼번에 손대는 수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생존이 걸렸다고 버티고 이란은 체제의 존엄이 걸렸다며 물러설 수 없다고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끼어 앉아 있는 거고요.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지뢰받치고 뒤로 물러서자니 낭떠러집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부터 관세를 칼처럼 휘둘렸죠. 중국에 때리고 유럽에 찌르고 자기네 동맹국한테까지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겁을 줬습니다. 미국 노동자들 표 얻겠다고 제조업 되살리겠다고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세라는 건 한쪽만 얻어맞는 몽둥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잡고 휘두르는 작대기입니다. 내가 때리면 저쪽도 나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무역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보호무역인이 뭐니 하면서 서로 관세 올리고 내리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봤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끼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물건 사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관세로 전 세계를 때려놓고 이제 중동에서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값이 먼저 들썩입니다. 유조선이 오가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보험료가 치솟고 운임비는 올라가고 결국 유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 발발 직후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추가 상승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하죠.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고 WTI도 85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미국 LA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박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거기서 세탁소를 크게 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야, 조 박사야. 말도 마라.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갔다가 기절할 뻔했다. 물가는 오르지, 손님은 줄지, 아주 죽겠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여기서 트럼프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관세로 이미 물가를 건드려 놨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기름값까지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픽업 트럭 몰고 다니는 미국 중서부 아저씨들이 주유소에서 카드 긁다가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트럼프를 찍어준 핵심 지지층입니다. 이 사람들 지갑에서 기름값이 피를 빠져나가면 그 피가 어디로 튀냐? 중간선거 표심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중간선거라는 건 대통령한테 성적표를 매기는 날입니다. 당신 지난 2년, 3년 동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더 맡겨도 되겠느냐? 이 질문이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키우면 강한 리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름값, 물가, 관세의 역풍이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는 세게 나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앞뒤 바퀴가 따로 도는 자동차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에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바깥에서는 정의를 외치지만 안에서는 항상 선거 달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걸프전 때도 그랬고 이라크전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이 전쟁이 내 임기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강하게 때리면 지지층에게는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버티지 못하면 그 시원함은 바로 분노로 바뀝니다. 여기에 탄핵 이슈까지 올라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임기 내내 각종 의혹과 수사, 하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 날은 대통령에게 애국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함부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쪽 날은 실패와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자초했느냐, 왜 동맹과 상의 없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였느냐, 이런 비판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 6.25 참전용사 김영감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조 박사, 전쟁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우리가 38선에서 시작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38선으로 돌아왔잖아.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결국 제자리야. 지금 미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관세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농가들이 중국의 보복 관세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정부가 보조금을 풀어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까지 불안해지면 미국 경제는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떠받치는 힘이 동시에 약해지는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 숫자 몇 개로는 가릴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관세로 틀어진 글로벌 공급망이 금방 원상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선거는 날짜가 정해져서 다가옵니다. 중간선거, 대선, 그리고 의회 권력구도 변화까지 모든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쪽 시계에 맞춰 발을 뗄지에 따라 이번 전쟁의 수위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 삶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삐끗하면 우리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뛰면 한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바로 반응합니다. 미국 정치가 요동치고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증시가 출렁이면 그 여파가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여러분 계좌로 그대로 번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나라 정치 구경꾼이 아닙니다. 기름값, 물가, 연금, 주식, 환율로 이 모든 걸 매일같이 체감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감정적인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선택이 우리 노후와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관세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미국 내부의 탄핵 리스크가 서로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 이슈, 유가와 글로벌 금융,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써준 요약본만 읽어왔습니다. 신문은 제목만 보고 TV 뉴스는 1분짜리 클립만 보고 그 뒤에 숨은 구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 올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야 합니다. 이 전쟁, 이 관세, 이 정치 싸움의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단순한 종교 갈등이나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달러 패권, 군수 산업, 그리고 각국 정치인들의 선거 계산이 한데 엉켜 있는 거대한 이해관계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트럼프 행정부가 서 있고 관세의 부작용, 중간 선거의 압박, 탄핵 리스크가 동시에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계좌 속 숫자, 우리 연금의 가치, 우리 자녀 세대의 일자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채널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곧 이 전쟁이 어떻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키우고 해외 금융권을 흔들고 유가와 공급망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한국 증시로 직격탄이 되는지 차근차근 이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막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전 세계 금융을 어떻게 태우고 있는지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트럼프가 어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국 정치인 한 사람의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글로벌 금융시장과 우리 삶에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오는지 지금부터 뼛속까지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동네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에서 쌀가게 하던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이 양반이 참 얌체 같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쌀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 귀신같이 알고 쌀값을 슬금슬금 올리는 겁니다. 아이고 조 박사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쌀이 안 올라와요. 기름값도 비싸고 트럭도 안 다닌대요.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창고에 쌀을 쟁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1970년대 석유파동 때 그 옆 동네 연탄 가게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도 뉴스에서 중동 전쟁 났다는 소식 듣자마자 연탄 값을 확 올려버렸어요. 겨울이 코앞인데 연탄 없으면 얼어 죽는 판국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값 주고 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도매가가 올랐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매가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본인이 마진을 2배로 붙여서 팔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그 꼴입니다. 중동에서 전쟁 터졌다, 유가 오른다, 공급망 막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냐? 헤지펀드, 투자은행, 원자재 투기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기름을 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를 거라는 베팅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마치 동네 얌체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사꾼 속셈과 똑같은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 아시죠? 전 세계 원유의 30% 이상이 지나다니는 목구멍 같은 곳입니다. 거기를 이란이 틀어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유조선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훌쩍 넘어서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WTI도 8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유소 가서 가득이요 할 때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이 더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 굴리는 비용만 느는 게 아닙니다. 공장 돌리는 전기료, 물건 실어 나르는 운송비, 비닐하우스 난방비까지 싹 다 오릅니다. 결국 마트 가면 배추 한 포기, 라면 한 봉지 가격에 그 기름값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무역업을 할 때 해상 운송 보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태풍 한 번 지나간다고 하면 보험료가 2배로 뜁니다. 해적이 출몰한다고 하면 또 오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태풍이나 해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가 대 국가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보험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험료가 오르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유럽 같은 곳이 다 떠안습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배로 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고 차가 움직이고 난방이 됩니다. 그 배가 위험해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공급망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 만드는 재료가 공장까지 오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중간중간 끊기고 막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홍해라고 아시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배들이 지름길로 다니는 바다입니다. 거기를 예멘 반군들이 드론으로 공격해 대니까 배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삥 돌아갑니다. 이러면 배송 기간이 보름 한 달씩 더 걸리고 기름값은 더 들고 보험료는 몇 배로 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너 아는 무역회사 김 이사하고 소주 한잔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더군요. 형님 말도 마십시오. 유럽에 보낼 물건이 부산항에 쌓여 있는데 배를 못 구합니다. 운임이 3배, 4배 뛰었는데도 자리가 없어요. 납기 못 맞추면 위약금 물어줘야 하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술잔을 들이키는데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 건 해외 금융권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놈들이 바로 우리 동네 얌체 이웃과 똑같은 부류예요. 평소에는 우리한테 투자해주는 척, 이자 조금 더 받게 해주는 척, 선진 금융인이 뭐니 하면서 그럴듯한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중동에서 전쟁 나고 유가 오르고 공급망 흔들릴 조짐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도망갈 출구부터 찾아요. 남들은 아직 상황 파악도 못했는데 자기들만 비상계단으로 쏙 빠질 준비부터 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동 위기 심화 직후에 글로벌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 확대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은 참 점잖죠. 한마디로 뭐냐? 무서우니까 일단 돈부터 빼고 보자는 겁니다. 위험한 나라, 위험한 자산, 위험한 통화에서 신속하게 철수하고 미국 국채나 달러, 현금, 금 같은 데로 확 몰려가는 거죠. 여기서 또 웃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위기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중동이었죠. 그 중동판을 누가 키웠습니까?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목에서 싸움을 일으킨 누구네 집 아들들이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 다 깨놓고 정작 그 집은 방탄유리 달아놓고 편하게 앉아있는 꼴이에요. 옆집, 뒷집, 맞은편 집 창문만 와장창 깨져나가는 겁니다. 해외 금융권이 바로 그 방탄유리 집에 앉아있는 얌체 이웃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구조, 자기네들이 설계한 파생 상품, 자기네들이 짜놓은 외환 시스템 속에서 전쟁과 위기가 터질 때마다 중간에서 톨게이트 비용을 챙겨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흔들리고 채권이 흔들리면 주식이 같이 휘청이는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디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할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월세 통장, 연금 통장, 예적금 통장 한두 개 들고 많아야 주식 계좌 하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숫자는 뭐냐? 내 평생 땀 흘려 번 돈, 퇴직금, 나이 들어서 병원비, 손주들 학자금,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이 전부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겁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줄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기름이 나는 동네가 불안해지면 전 세계가 같이 덜덜 떨게 만들어 놓은 판,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그런 리스크가 확 실체를 드러낸 거죠. 유가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공장 돌아가는 속도가 둔해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물류비가 다 오르니까 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투자 계획을 늦춥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가계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업이 어렵다면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해외 금융권은 뭘 하느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 공포, 이 위기를 숫자로 환산합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 몇 퍼센트, 유가 급등 리스크 몇 퍼센트, 공급망 붕괴 리스크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종합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서 어느 나라 주식을 팔고 어느 나라 채권을 사고 어느 나라 통화를 공매도할지 은밀하게 회의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수입업을 할 때였습니다. 환율 한번 튀면 제가 벌어놓은 이익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갔어요. 미리 해지니 뭐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금융권은 그 환율 튀는 걸 기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며 버티는데 그 사람들은 그 눈물방울을 모아 잔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졌다고 난리입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동네 마트에 라면이 쭉 진열돼 있어요. 평소에는 누가 이 라면이 어디서 왔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라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면은 중국 공장에서 오고 스프는 동남아에서 오고 포장지는 한국에서 찍고 배달은 일본 선박회사가 하고 이런 복잡한 구조였던 겁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면 이 중에 한두 군데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르니까 배운임이 뛰고 운임이 뛰니까 해운회사가 노선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라면 가격에 그 비용이 붙습니다. 또는 전쟁 때문에 특정 해협이 위험해지면 배들이 우회 항로를 타야 해서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재고가 바닥납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붕괴의 시작입니다. 해외 금융권은 이런 뉴스가 뜨는 순간 관련 기업들 주식을 일단 털고 봅니다. 해운, 항공,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이런 데를 먼저 줄입니다. 위험 관리라면서 실제로는 남들보다 먼저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시차를 이용합니다. 중동에서 전쟁 뉴스가 새벽에 나오면 유럽장 열리기 전에 포지션 조정하고 유럽장 반응 보고 뉴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시아 시장 깰 준비를 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 켜보니까 어제만 해도 팔았던 내 계좌가 새빨갛게 피바다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뉴스를 찾아보면 중동 긴장 고조,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안 알려줘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나고 기름값은 뉴욕에서 결정되고 그 기름으로 만든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팔리는 건 유럽에서 팔리고 최종 피해자는 한국 아줌마, 한국 노인네,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 이게 인간 세상입니까? 아니면 잘 짜인 도박판입니까? 해외 금융권이라는 게 원래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제 잡지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은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석유통 들고 불 구경 오는 구경꾼 같아요. 불이 번지는 방향만 미리 알고 거기다 돈을 거는 겁니다. 중동 위기가 터지면 원유 관련 파생상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쟁 발발 직후 하루 거래량이 평소에 몇 배로 늘었다. 이런 기사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누군가는 전쟁 덕분에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공포를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 상품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각국 국민들의 기름값, 전기요금, 교통비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주유소에서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넣고 돈을 냅니다. 해외 금융권은 그 기름값의 움직임을 숫자로 만들어서 몇십 배, 몇백 배, 레버리지라는 이름으로 키워서 거래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 지갑은 얇아지고 그들의 보너스 잔치는 시작됩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 6.25 참전용사 김영감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조 박사, 전쟁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우리가 38선에서 시작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38선으로 돌아왔잖아.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결국 제자리야. 지금 미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이 말씀 듣고 제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우리가 중동에 가서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이란이나 이스라엘하고 무슨 원수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먼 사막에서 미사일 몇 발 날아가니까 우리 동네 마트에서 휴지값이 오르고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뛰고 증권 계좌에서 돈이 줄어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골치를 앓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습니다. 경기가 식으면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고 기업이 망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가 폭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다시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뛰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리자니 경기가 죽고 이게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연준이 흔들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만 해도 뉴욕 증시가 출렁이고 그 파장이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서울로 번집니다. 우리는 연준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분석하면서 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게 경제 주권이 있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취약해야만 하는 겁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위기가 올 때마다, 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왜 해외 금융권이 머리 위에서 돈 장난을 칠 때마다 우리는 늘 당하는 쪽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 세대는 이미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외환 위기, IMF, 그때 기억나시죠?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나라가 부도났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지고 은행이 합병되고 동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도 해외 금융권, 국제기구 이런 이름들이 뉴스에 가득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잘리기도 하고 아파트를 날리기도 하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나라 살리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헐값이 된 한국 기업과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회복되니까 차익 실현이라고 하면서 돈 싸들고 나갔습니다. 한번 크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본격적으로 해외 금융권을 흔들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누구 탓이겠습니까? 정치인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매번 위기가 왔을 때 이유도 모른 채, 구조도 모른 채 결론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판을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사막에서 총질하면 내 주머니가 왜 털리는지, 해외 금융권의 버튼 하나가 왜 내 은행 잔고를 흔드는지, 이 연결고리만큼은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살았는데 중동에서 전쟁 터졌다고 우리 노후 자금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석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공급망을 망가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바로 불공평한 세상의 민낯입니다.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자본, 정보를 독점한 금융권이 판을 짭니다. 우리 같은 서민, 노년층, 신흥국 국민은 그 판에서 구경꾼이자 호구입니다. 이 현실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슈에서 이 모든 충격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8천을 전망했다가 지금은 5천 후반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더 뼈아프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8천 간다던 그 많던 장밋빛 전망은 어디로 갔습니까? 외국인은 짐 싸고 개미만 곡소리 나는 한국 증시의 참혹한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 중동 전쟁 이야기하고 유가 폭등 이야기하고 해외 금융권 얌체짓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모든 쓰나미가 어디로 몰려왔느냐? 바로 우리 주머니입니다. 우리 계좌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외 금융권에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니 하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는 곳들이 줄줄이 보고서를 냈어요. 코스피 8천 간다. 한국 증시 저평가 끝났다.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남이 나한테 돈 벌게 해준다고 먼저 찾아오면 그건 십중팔구 함정이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보험 장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상품 가입하면 대박 난다고 할 때 정작 대박 나는 건 보험 설계사 수당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 아파트 사면 몇 년 뒤에 2배 오른다고 할 때 정작 2배 오른 건 중개 수수료였습니다. 해외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코스피 8천을 전망하면서 보고서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순수하게 한국 투자자들 돈 벌게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자기들이 먼저 한국 주식을 싸게 사 모으고 분위기를 띄워서 개인 투자자들, 연기금, 국내 기관들이 뛰어들게 만들고 그 사이에 자기들은 비싸게 팔아치우는 겁니다. 제가 종로에 사시는 기원 최영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평생 바둑 두시면서 조용히 사신 분인데 작년 말에 은행 창구 직원이 펀드 하나를 권유했답니다. 어르신, 지금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장입니다. 해외 유명 증권사들도 다 코스피 8천 간다고 합니다. 이 펀드 가입하시면 노후 자금 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최영감님이 그 말 듣고 퇴직금 일부를 넣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올랐어요. 코스피가 5천에서 5,500, 6천 이렇게 오르니까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더래요. 그때 최영감님이 생각하셨답니다. 아, 이게 진짜 8천까지 가는구나. 은행 직원 말이 맞았어. 조금 더 넣을까? 그래서 예금 일부를 더 넣었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6,300을 찍었을 때만 해도 다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 박사님, 저 이번에 수익 좀 났습니다. 손주들 용돈 좀 넉넉히 주려고요. 하면서 싱글벙글하던 지인들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8천은 고사하고 6,300 고지 찍고 나서 미끄럼틀 타듯이 줄줄 흘러내리더니 오늘 확인해 보니까 5,700대
그러니까 5천 후반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0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수치로 보면 10% 정도지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반토막 난 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최영감님 계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그 마이너스 폭이 날마다 커졌답니다. 최영감님이 은행에 전화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8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설명 다 드렸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리스크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나왔답니다. 최영감님이 전화하시면서 우셨어요. 조 박사,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돈이 내 병원비고 손주 학자금이었는데 8천 간다는 말만 믿고 넣었는데 지금 30% 넘게 마이너스야. 이게 사기 아닌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 가슴도 같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구로에 사는 한 시청자분한테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본인을 구로 공단 1세대 노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을 때는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 묻힌 손으로 야근하고 특근하고 40년 넘게 제조업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랑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 합쳐서 은행 이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뒤늦게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행 창구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요즘은 어르신들도 주식 많이 하신다면서 계좌 개설을 도와주더랍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말하길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이자로는 안 된다. 지수형 ETF라도 조금씩 사 모아야 한다. 한국 경제 괜찮다. 외국에서도 코스피 8천까지 간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던 겁니다. 내 평생 노력한 결실, 내 노후 자금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불려보자. 그래서 코스피 4천 중반, 5천 갈 거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부터 꼬박꼬박 지수 ETF를 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5천을 넘고 6천에 근접하니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더랍니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6,300을 살짝 찍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뉴스마다 중동 위기, 유가 급등, 글로벌 긴축, 외국인 매도 증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버텼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있는데 설마 여기서 무너지겠나.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HTS를 열어보니 6,300이던 지수가 5,700대로 와 있더랍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평가 손실 금액을 보니까 자신이 40년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한 달 새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실현 손실은 아니죠. 팔지 않으면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사람의 마음에는 한번 무너진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평생 회사에 충성했고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냈고 법 어기지 않고 살았다. 노후에 정부가 연금 조금 준다고 해서 안심하지도 않고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주식도 공부하고 투자도 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 이런 글로벌 금융판돈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 중동 가서 싸움질을 했느냐? 내가 언제 미국 정치에 개입했느냐? 그런데 왜 내 노후 돈이 그들이 벌이는 전쟁의 피해를 뒤집어 써야 하느냐? 이 사연을 읽는데 제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한숨입니다. IMF도 겪고 카드 대란도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이제는 중동 전쟁 여파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이 외국인이라는 작자들 정말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증시가 좋을 때는 뷰티풀 코리아 하면서 돈 싸들고 들어오더니 중동에서 포성 한번 울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셀 코리아입니다. 한국을 판다는 거죠. 왜 파느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원자재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유가 오르고 공급망 막히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그걸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 뜨자마자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팔고 하이닉스 팔고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바로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외국인 나갈 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빚내서 사고, 영끌해서 사고, 퇴직금 털어서 사고, 이게 바로 패닉 바잉의 늪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꼴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몇 주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수십조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하루에 몇 조 원씩 쏟아진 날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보가 빠릅니다.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 켜보니까 어제만 해도 팔았던 내 계좌가 새빨갛게 피바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작은 무역업을 할 때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제일 먼저 발을 빼는 게 큰 회사들이었어요. 작은 업체들은 정보도 늦고 의리도 있고 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같이 망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도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빠져나갔고 개인 투자자들만 남아서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의 태도입니다. 코스피 8천 간다고 바람 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처럼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마라.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위기 때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 소리를 해댑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왜 주가가 5천대로 떨어집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라면서 왜 외국인은 몇 달째 팔기만 합니까? 과도한 공포심 갖지 말라는데 내 계좌가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공포심을 안 갖습니까? 이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사시는 김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작은 공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가 30% 넘게 마이너스래요. 조 박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팔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안 팔자니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 밤에 잠도 못 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 켜서 시세 확인하는데 매일 빨간불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노후를 위해 조심스럽게 투자했는데 해외 금융권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들어갔다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닉 셀링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누가 만듭니까? 뉴스에서 매일 중동 전쟁, 유가 급등,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말만 반복하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더 불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해봐도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만 나오면 참지 못하고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더 불안해지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누가 이용합니까? 바로 해외 금융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포를 먹고 삽니다. 공포가 클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그들이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 6.25 참전 용사 영감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조 박사, 내가 6.25 때 총 들고 싸울 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어. 그때는 적이 눈앞에 보이기라도 해.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놈들이 내 돈을 다 털어가는데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맞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 8천이라는 헛된 꿈을 심어주고 그 꿈에 취해 들어온 개미들을 잡아먹는 이 시스템. 이게 도박판 하우스와 뭐가 다릅니까? 해외 금융권이 코스피 8천을 외칠 때 이 사람들 진짜 한국의 미래를 믿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돈 벌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본 겁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봅니다. 한국이 싸다고 외칠 때는 이미 자신들은 충분히 사놓았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서를 냅니다. 코스피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 이익, 성장, 온갖 좋은 말 다 붙여서 시장에 뿌립니다. 그때 우리는 늦게 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쟁이든 유가든 금리든 어떤 핑계가 하나 터지면 그 사람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보고서는 조용해지고 매매 동향만 시커멓게 바뀝니다. 외국인 순매도 수천억, 수조원 이런 숫자가 매일같이 뉴스에 찍힙니다. 이 와중에 누가 사줍니까?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자 여러분입니다. 이게 바로 불공평한 세상의 민낯입니다.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자본, 정보를 독점한 금융권이 판을 짭니다. 우리 같은 서민, 노년층, 신흥국 국민은 그 판에서 구경꾼이자 호구입니다. 이 현실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천 후반대까지 떨어진 코스피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해외 금융권의 장밋빛 전망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둘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돈을 넣지 마십시오. 셋째, 노후 자금 전부를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살았는데 중동에서 전쟁 났다고 우리 노후 자금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석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공급망을 망가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 화를 내셔야 합니다.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털고 나가는데 우리는 못 나가는지, 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왜 8천 간다고 사기친 놈들은 처벌 안 받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썩어 빠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가는 이 구조,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이 구조, 금융사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안 지는 이 구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코스피 8천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5천 후반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 계좌 보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덮어두십시오. 보면 화병만 납니다. 대신 건강 챙기십시오.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동네 산책이라도 하십시오. 돈 잃었다고 건강까지 잃으면 그게 진짜 망하는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몸은 한번 망가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난리가 지나가고 나면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명백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심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꽉 붙드십시오. 이 폭풍우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버텨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한참을 호통을 치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제 좀 숨을 고르고 헛기침 한번 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 박사의 알짜 수첩 시간에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동네 주치의가 환자 돌보듯이 아주 자세하고 다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계좌 정확한 진단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하는 조정장을 맞았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바로 내 계좌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가슴 졸이지는 말라고 했지만 냉정하게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뭘 갖고 있고 얼마나 손실이 났고 어떤 종목이 위험한지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종이 한 장 꺼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엑셀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는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왼쪽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이름을 쭉 적으십시오. 그 옆에 내가 산 가격, 지금 가격, 수익률을 적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내 포트폴리오의 건강 진단표입니다. 두 번째, 잡초 뽑고 꽃 신기를 하셔야 합니다. 적다 보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은 플러스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10% 정도면 그냥 변동성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30% 넘어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실적도 없고 배당도 안 주고 그냥 테마주라고 해서 따라 산 종목들 있죠.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잡초 뽑기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실적은 튼튼한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우량주들은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꽃 신기죠. 세 번째, 현금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불안하면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지금처럼 앞이 안 보일 때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은행 이자 3%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식에서 30% 까먹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두고 원금 지키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전체 금융자산의 최소 20%, 많게는 30%까지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남겨두십시오. 네 번째, 배당주라는 방패를 드세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 꼬박꼬박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통신사, 은행, 우량 제조업체 같은 곳들이죠. 이런 주식들은 하락장에서도 덜 떨어지고 나중에 배당금 받으면 그게 또 쏠쏠한 위로가 됩니다. 배당은 확실합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마다 정해진 날짜에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세요.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면 그 종목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목 개수만 늘린다고 분산이 아닙니다. 진짜 분산은 업종을 나누는 겁니다.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은행도 있고 제약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업종에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해외 분산도 고려하십시오. 한국 증시만 하지 말고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에도 일부 투자하는 겁니다. 요즘은 ETF라는 게 있어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면 미국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나라에 나눠 놓는 게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신용 미수 담보대출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라고 해서 증권사가 강제로 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깡통 차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는 빚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고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요즘 유튜브, 카톡, 문자로 온갖 정보가 날아옵니다. 이 종목 오른다? 오른다. 저 종목 대박 난다. 99%는 거짓말이거나 과장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는 남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이 추천하는 종목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이해한 종목만 사십시오.
마지막 처방,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계좌는 하루에 한 번만 보십시오. 투자 금액을 조절하십시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종이에 적어 놓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에 화도 많이 내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서울, 강북, 강남, 강동, 강서, 마포, 용산에서 보시는 분들, 부산, 해운대, 서면, 남포동에서 보시는 분들, 대군성로, 수성구, 달서구에서 보시는 분들, 광주 상무지구, 충장로에서 보시는 분들, 대전 둔산동, 유성구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인천,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의정부, 청주, 전주, 포항, 창원, 울산, 제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이 작은 화면 하나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미국 LA 코리아타운, 뉴욕 플러싱, 시카고 워싱턴에서,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에서, 호주 시드니, 멜버른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서, 영국 런던에서, 중동 두바이 땀 흘리며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까지 시차 때문에 새벽에, 밤중에, 출근 전후로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댓글로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서울 강동 71세 출석합니다. 광주 북구 68세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59세 은퇴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교민 고국 증시가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지역, 나이, 상황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준비할 때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대본을 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은 누구냐? 정치인들 아닙니다. 재벌 회장들 아닙니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더더욱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새벽에 문 여는 빵집 사장님, 오전 내내 손님 머리 감겨주는 미용실 원장님, 버스 운전대 잡고 하루 종일 도로를 누비는 기사님, 은행 창구에서 웃으며 민원 받아주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손주들 뒷바라지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주식 좀 잘못 샀다고, 환율 좀 못 맞췄다고, 내가 바보였다, 내가 욕심쟁이였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양보했고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 채널이 계속 버티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기둥이라면 저는 여러분 옆에서 기둥을 점검해드리는 동네 설계사, 동네 주치의쯤으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꿋꿋하게 버텨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 마이크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시대정신 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